상속 정려세법,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상속 정려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정려에 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정려세법, 그러니까 상속 정려세법에서 정려세에 관련된 것을 해서 한번 해보면, 상속 정려세법에서 이 정려의 개념이, 즉 다시 말해서 정려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정려 물건입니다. 여기 앞에 정려 물건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민법상의 정려가 있죠. 민법상 정려. 이 민법상에서의 이 정려뿐만 아니고 상속 정려세법상의 정려 물건은 요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요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고가, 어떤 물건을 고가 저가로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취득을 하거나 이렇게 매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고유의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러면은 민법상으로서 정려의 요 개념은 무상여로,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하면 무상으로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전한다, 뭘 옮긴다 이 말이에요. 뭐 옮기는데 하나의 요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이 무상이라는 요것이 무상이 아니고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 그 상자가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 상자입니다. 대가가 없이 얻는 정려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어떤 없는 경제적인 재산이나 어떤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정려가. 근데 요 민법상으로서는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취득하는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취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취득 이후에 어떤 가치가 증가되는 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개념은 조금 그 개념인데, 의제를 하겠다. 뭐로 이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정려는 요 개념인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고가 저가로 취득하거나 또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든지 취득 이후에 가치가 증가한다든지 의제하겠다. 뭐를 의제하느냐? 정려로 의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의제라는 것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의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뭐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합병 차익이라든지 어떤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그런 주식에 대한 것, 이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의제하겠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민법상 정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하고 하겠다. 추정하고 의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제는 그렇게 보겠다라는 것이고,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어떠한 조건을 이렇게 추정이라 요 한자로 쓴다면은 추정이라 하면은 추정입니다. 추정하겠다는 어제와 추정이라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 가지고 네가 이 조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 A라고 보는데 A가 아니라 하면은 어떠한 것을 네가 입증을 하라, 증명을 해봐라고 했는데 이 증명이 안 됐을 경우에 추정하겠다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추정이라는 것은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양도 행위가 있대.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고 했을 때 이때는 정려 추정, 부모가 자식에게 양도라고 하지를 않고 정려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정려로 보겠다. 이것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양도를 했는데 요 양도라는 것을 이 당사자 간이 양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정려로 보겠다. 요건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의제를 해버리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인데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상대가 입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자산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것에 어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와 자식 당사자 간에 어떤 그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추정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추정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법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 정려세법에서는 민법상 정려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정려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1, 2, 3, 4, 5 요것을 정려로 봅니다. 이것을 정려로 보고 요 문건을 본다면은 정려세 문건이 있으면 정려세에 납세 의무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하기 전에 먼저 정려세의 과세가액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려세 과세가액은 요 5가지의 동일인에게 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람에게 정려를 받았을 때 10년 이내는 이걸 합산한다. 같이 합산한다. 그러니까 부가 자에게 정려를 했을 경우에 이걸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10월 25일이라고 하면은 그때 정려를 받았으면 그 이전 10년간의 정려받은 걸 다 합산하겠다는 거로 이렇게 합산한다는 동일이네. 근데 이 동일이는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부하고 뭐를 포함한다는 거죠. 10년 이내에 과세가액을 그런 그것이 다른 거하고 이렇게 10년 이내에 이걸 합산한다라는 것이 있고 또 납세 의무가 예를 들어서 이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중입니다. 이 재산을 받은 자라는. 근데 수중이
정려세를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려세를 납부하면 정려자 수증자가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는 정려자가 영대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영대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가 이 정려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려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 영대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려세가 우리나라 정려세가 일반의 민법상으로 이 정려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10년 이내의 걸 갖다가 이렇게 합산하는 방법, 합산을 한단 말이죠. 합산을 하고 여기 납세 의무가 원칙적으로 수증자인데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려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1, 2, 3, 4 여기까지는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요 정려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 추정을 제가 살펴보면은 요 연대 납세 의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려자의 연대 납세 의무 요거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정려받은 부분이 있으면 요거를 합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산이라는 이 개념이 또 왜냐하면 정려세가 세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려세가 30억 이상이면은 50%다 이 말이에요. 50%, 40%, 30, 20, 10%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10억 이상, 5억 이상, 2억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누진세율이 지급되기 때문에 10년 이내 10년 그 갖다가 이렇게 합산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누진세율 적용을 두기 때문에 이 10년 이내 10년 동안에 합산한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려세는 부가제적 기간이 10년입니다. 부가제적 다른 세무하고 달라서 10년이고 이걸 갖다가 무신고했을 경우에는 이 제적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제적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정려세가 상당히 조세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많다면은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려 재산 공개라든지 이거 상속세에서 연관되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하고 싶지만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추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추정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입증해봐라.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봐라고 했을 때 납세자가 그것에 대한 입증이 없을 경우에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는 게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정 규정에 우리나라 이 제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배우자 그 추정 규정이 배우자하고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이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양도행위와 추정 규정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가 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리 추정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 추정 규정인데 이 두 개의 정리 추정 규정이 있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리 추정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다툼도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리 추정 규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경제법상에 몇 조고 있느냐 하면 제45조입니다. 제45조. 제45조. 그게 1항이고 1항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리 추정. 재산 취득자가 수증자죠, 그죠? 수증자, 재산 취득자라고 합시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 등의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그러니까 재산 취득자의 자력이죠, 그죠? 재산 취득자의 요 상태로 보아 재산 취득자의 자력으로 자력 취득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요런 경우에 재산 취득자가 자력 취득하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그 자산을 취득한 때, 그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 증여받은 그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추정한다. 이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하기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취득한 때에 그 시기에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래 놨죠. 자, 요 문구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연령차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서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경우 그러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놨죠. 이 문장이 이 법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것은 그 1항입니다. 1항이고 2항은 그럼 3항에 보시면은 2항은 이제
채무를 상환했다 이 말이죠. 이건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겠죠. 채무를 자기가 재산이 없는데 누가 채무를 상환해 줬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리로 본다고는 채무 상환에 관한 문제고, 상환 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3항에 보면은 이런 거 3항에 보면은 금액 이하인 경우, 금액 이하와 금액 이하인 경우와 충분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금액 이하인 경우와 충분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건 그렇게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20% 하고 2억, 요 중에서 적은 거 요금 같은 요거 민이다. 민 적은 거. 그러고 요거 충분한 소명이다. 누가 정려받은 사람의 충분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는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규정을 가지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8억에 대해서 20%될 경우에 1억 6천이죠. 1억 6천하고 2억하고의 적은 금액. 그럼 적은 금액 같은 경우 1억 6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8억에 1억 6천을 빼면은 6억 4천이다 그죠? 6억 4천만큼을 소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란 건데 여기서 이것을 봤을 때 요것을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10억의 재산을 취득했다. 재산을 취득하면은 A가 자력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 지금 연령 소득 등으로 봐가지고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A가 자력으로 취득했던 누군가에게 정리를 받았다 이만. A가 그렇다면은 그럼 이 10억이라는 재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 정려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정려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거 자체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려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10억이라는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정려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정려자가 누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려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또 이 A가 여기가 취득한 때 이것에 대해서 이 정려자가 누구냐 하는 것과 이 수증자의 이 소득 그러니까 소득재산 등으로 했으니까 이 수증자의 소득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10억이라는 이 재산 취득에 대해서 이것을 정려받았다라는 요
입증 요거와 이 정려 받았다라는 거 요거와 정려자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거라든가 또 수종자의 소득이 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추정이라는 것은 10억이라는 재산이 실제로 정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정려를 이게 우리가 추정하겠다. 누가 국세청에서 정려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입증 책임이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로 가나 소득으로 가나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10억이라는 재산이 이 사람한테 있으면 누구한테는 거는 정려를 받았다. 그 정려를 받았다라는 그 입증 책임, 그럼 정려자가 누구라는 그 입증 책임, 또 이 방금처럼 정려 받은 자의 이 소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입증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과세관청하고 납세자 간에 상당한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 정려로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일반 정려가 있고 여기 또 정려 추정이 있다고 했을 때 정려 추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 정려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봤을 때 이제 정려 추정과 일반 정려라는 것은 민법상 정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증 책임을 가지고 한번 입증 책임을 가지고 한번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정려 사실에 대한 거는 정려를 했다. 정려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한 거는 일반 정리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진단 말이에요. 국세청이 지켜야 되거든. 왜? 정리 추정이 아니니까. 내가 이 돈을 줬다라는 것은 어떤 정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반 정리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려 추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국세청에서도 없고 납세자에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정려 추정이니까. 이는 국세청에서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정려인에 대한 거, 정려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국세청에서 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정려인에 대해 가지고 이 정려 추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정려인을 지는데
이 돈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것은 정려 추정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2021년 최근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은 이 입증 책임이 정려인이 이것은 국세청인데 국세청에서 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려인을 전적으로 정려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거는 국세청에서 지는데 국세청에서 정려를 할 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거를 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정려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세청에서 정려를 할 만큼 재력이 있는 것을 정려인이라고 입증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중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수중인이 아까 이거보다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나 이러한 거를 이러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납세자에게 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도 있고 요거는 국세청에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또 이 수중인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도 국세청에서 무슨 소득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려 추정과 일반 정려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수중인에 대한 소득은 요것은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 지금 정려 사실에 대한 그 입증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정려 추정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입증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 정려와 정려 추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려 어제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 정려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지어야 되지만은 이 정려 추정의 경우에는 정려자를 뭔가가 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려자를 택해야 되는데 정려자를 택하지 않으면 정려자가 과세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정려자로 택했을 경우에 그 택한 정려자를 정려를 할 만큼 재력이 있는 자라야만 된다. 수중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납세자에게 다 지우는데 여기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까 이게 8억이라고 했을 때 8억이라고 이게 20%하고 2억 요거하고 미니멈으로 또 적은 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납세자가 4억을 소명했다 이 말이에요. 4억을 소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4억을 소명하게 되면은 여기서 50%밖에 안 되죠. 50%만 소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4억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고 8억 전체에 대해서 정리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 추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납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정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려인을 정하는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은 8억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거 내가 정려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왜 국세청에서 너가 마음대로 정려인을 정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인맥에 맞는 걸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다툼을 많이 해왔다 이 말이에요. 다툼을 해오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 대법원에서는 정려를 할 만큼 재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국세청은 이걸 감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는 지금까지도 정려인에 대해 가지고는 입증 책임을 지시를 안 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려인으로 국세청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정려인이 정려를 할 만큼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리세 부가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게 2021년 1월 1일 법이 바뀐 것이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요럴 경우에는 이 정려 추종으로 가세를 했는데 정려를 할 만큼의 재력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연대 과세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이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었죠.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은 정려자도 수증자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에서 납세 의무가 없다. 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지고 정려세 과세가액, 정려세 과세가액에서 10년이라고 했죠. 10년에 합산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요 정려 추정에서는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지금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일반 정려와 이 정려 추정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일반 정려와 정려 추정의 경우에 명백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왜 구분이 돼야 되냐면 이것을 혼돈이가 쓰면 안 된다. 거기 혼돈될 리가 없지 않냐 하지만 요 일반 정리의 입증 책임이 정려 사실을 국세청이 지어야 되고 요 입증 책임은 이렇게 되는데 10년에 합산하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 구분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정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가 지느냐. 이것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정려를 이거 누가 정려했느냐. 그러니까 일반 정려와 정려 추정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요 정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거 A라고. B는 뭡니까? B는 이 일반 정려와 정려 추정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합산하는 게 이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C 같은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정려와 정려 추정에 대해서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혼돈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것을 과세를 하는 측에서는 내가 유리하면은 일반 정려로 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정례 추정이 유리하면 또 정례 추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과세 당국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과세를 하고 여기에 납시 의무다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세 관청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요거를 구분을 해서 요 과세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져주고 자기의 세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